반갑습니다. 생각이 찬 고병재 원장입니다. 3월 모의고사 전체 총평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총평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3월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들,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현대시 파트예요. 문학에서는 사실 요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내용이 어렵거나 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번 문제에서 보기의 외적 정보를 통해서 이제 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에서는 이별한 뒤에 혼자 남게 된 화자가, 자, 그럼 여기서 이별이라는 시적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배경 자체가 이별입니다. 내면의 슬픔과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설목은, 자, 이 시의 제목이 설목인데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꽤 줬어요. 화자의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한 정신적 지향이 드러났다. 이 시를 쓴 목적도 역시 자신의 절대적 사랑을 지향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이에 맞춰서 한번 시를 감상을 해봅시다. 제목, 설목은, 이 객관적 상관물은 바로 화자에게는 절대적 사랑을 표상하는 것이었어요. 시를 감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함축성을 모두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비문학적 인식으로 문학을 감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이 문학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시를 감상하는 거기 때문에 함축성을 이렇게 외적 중거에서 제시한 정보 정도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낱낱이 시어의 의미를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에서 우선 일단 벗어나셨으면 합니다. 한번 가볍게 한번 볼까요? 나의 마음속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이. 그럼 이 산등성은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 설목은 아까 사랑이었죠. 그럼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왔대요. 나뭇잎 지고 시냇물마저 여의는 가을을 최후의 계절이라 믿었던 어느 그날. 그럼 화자에게 있어서 이 가을은 최후의 날이었던 거예요. 최후의 계절. 더 이상 뭐가 없이 이게 끝나버릴 것 같던 바로 그날이죠. 근데 나뭇잎은 지고 시냇물마저 여의어가는, 그래서 가을은 화자에게 뭔가 소멸과 하강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계절이었죠. 그러니까 풍요의 계절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완전히 화자에게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이제 이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별한 상황에서 이제 사랑하던 그 사람이 떠나고 없으며, 역시 이제 부재의 상황은 계속됩니다. 왠지 그 가을이 이 부재의 상황에서 화자에게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100배는 고맙고 복되었을 것을. 그렇죠. 아무래도 내 옆에 있는 게 나를 미워하더라도, 사랑하진 않고 미워하더라도 옆에 있는 게 더 고맙고 복될 거라는 건 그만큼 화자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사랑이었던 거라는 걸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왠지 나를 미워하면서도 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이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이별의 원인이 마치 자신에게 있다라는 뭔가 자책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님은 지키고 싶은가 보죠.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속에 그만큼 님이 없다라는 부재의 상황을 이렇게 침묵으로 형상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뭇가지 사철 고드름 달고 소스라쳐 위로 설하게 뻗는, 위로 뻗는 거예요. 아까는 되게 하강의 이미지였는데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 바로 설목이죠. 근데 이 설목이 지금 위로 뻗어 올라가고 희고 백엽보다도 희고 손실인 이 나무예요. 여기서 왠지 하얗다라는 건 아까 복에서 나왔던 순결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것이 그럼 이렇게 뻗어가는 건 화자의 그 사랑에 대한 지향을 느끼게 합니다. 역력히 이 나무를 닮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도장을 찍는 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둘이 사랑의 계약 혹은 사랑의 서약을 했다면 그 사랑의 서약에 둘이 이렇게 날인을 찍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둘의 어떤 사랑의 어떤 완성이라든가 사랑의 절대성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여, 사랑하던 사람이죠.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왜? 이별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겨울이라는 겨울밤을 맞이할 때 이 가을이 뭔가 이별의 상황을 초래했고 화자에게는 뭔가 소멸과 하강의 이미지로 느껴지지만 이 겨울에 화자는 그 이별의 아픔으로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절대적인 사랑을 지속하겠다라는 사랑의 지향을 드러내는 시다. 자, 지금 뭐 별거 없습니다. 보기 있는 내용을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가볼게요. 가와 달리 나는 의태어를 사용했다. 이 말은 가에서는 의태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음성상징어에 전혀 동작을 흉내내는 말들은 없었어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빠르게 한번 보는 거죠. 나달락을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의태어가 여기에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면 여기 보이네요. 뱅뱅. 그죠? 그럼 1번 어때요? 적절하죠? 나와 달리 가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의문형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문형 진술.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학은 개념이 반입니다. 내가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천사 가지고 개념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에서는 어쨌든 질문의 방식이 없었어요. 가는 독백의 방식을 썼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독백의 방식을 썼대요. 우리가 이제 독백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독백체예요. 다른 하나는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독백체예요. 그렇죠? 이거 다 모두 독백의 방식이라 볼 수 있겠죠. 차이가 있다면 독백체는 청자 없이 화자의 혼잣말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혼잣말하는 방식을 독백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독백의 방식하면 이 독백체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화 형식의 독백체예요. 이거는 시에 청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자의 존재 의무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아주 간단하게 2인칭 대명사로 판단했었습니다. 2인칭 대명사. 뭐 너, 당신, 자네, 그대 같은 거. 너, 당신, 자네, 그대. 근데 아까 분명히 당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당신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청자가 존재하네요. 하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화자 혼자서 이야기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었죠. 이런 개념들을 꼭 반드시 여러분 자기 거로 정확하게 소화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독백의 방식이라면 이러한 측면에서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나에서 대화의 방식을 썼다고 했는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대화의 방식을 쓰려면 말 그대로 정말 대화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화체라고 하는 것도 진짜 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대화 형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화 형식의 독백체가 여기에 해당하고 또는 대화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 이 대화 형식의 독백체는 대화체와 독백체의 혼용이라는 말이 실제 수능에서 출제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 대화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화. 따라서 대화 형식의 독백체는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대화체라는 말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을 실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점층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 점층은 확인할 필요도 없네요. 역동성은 운동성인데 이 시는 겨울의 고요함으로 자신의 내면의 어떤 부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잘못됐죠. 5번.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그럼 여기서 시적 대상은 설목인데 설목이 변화하진 않았죠. 세태를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틀렸습니다. 그럼 우선 일단 1번과 3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일단 1번은 확실하게 답인 거죠. 왜냐면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 2번. 가와 나를 계절 배경에 주목해서 감상해보자 이거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만물이 쇠락한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시냇물마저 여의는 것은 쇠락한다는 것과 함께 소멸의 이미지의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따라서 화자의 쓸쓸한 처지, 외로운 처지, 이별의 상황.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증명이 가능하죠? 네, 괜찮습니다. 겨울이 세상이 얼어붙는 고요한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아까 분명히 고요하다. 네, 그래서 두터운 철문을 닫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랬습니다.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한 분위기. 어때요? 적절하죠? 자, 이번에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3, 4, 5번은
나를 감상하고 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다음 3번. 나의 마음속에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키워가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설목이 화자의 님에 대한 사랑이니까요. 나를 미워하면서도 내 옆에 남아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정신적으로 승화한다. 여러분, 승화가 뭐냐면 한 차원 끌어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 차원 끌어올리다. 따라서 보다 높은 차원을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자, 여기 지금 이별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 이별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슬픔에 좌초하겠죠. 하지만 승화시키는 사람은 이 슬픔보다 더 큰 무언가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슬픔에 연연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큰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거죠. 뭐 극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한다거나 뭐 한용운의 시처럼 님은 같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거나, 자,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내 옆에 남아주고 나를 미워하면서도 내 옆에 남아달라고 하는 건 화자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단 요거는 틀렸다라는 느낌이 들죠. 3번. 나뭇가지가 사철 고드름 달고 위로 설하게 뻗는 것은 어떤 시련에서도 지키고 싶은 사랑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것, 지향한다. 그리고 이제 뭐 시련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겨울의 이미지 같은데요. 괜찮아요. 백엽보다 희고 손시린 나무의 모습을 내 사랑의 표지라고 한 것은 순수한 사랑, 희다. 왠지 이런 순결함이 느껴집니다. 또 여기서도 순결한 사랑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당신을 부르면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야, 이거 봐.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랑의 절대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는 나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이제 나달라게 외적 정보 없이 바로 제목을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이걸 통해서 화자의 어떤 정서적 자극을 주었는가. 우리는 이 궁금증을 줄글을 읽어가듯 한번 독해를 해봅시다. 우선 일단 배경은 겨울날이에요.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갔어요. 그럼 아무래도 겨울은 화자에게 상실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성 높던 오동잎도 떨어지고 저무는 가을 하늘에 그만 무색해졌어요. 다 뭔가 하강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 어때요? 상실감이 드러나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 그 이미지가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서 집을 팔게 돼요. 어이구, 집을 팔았어요. 김장 걱정을 하면서.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김치 다 사 먹고 이러지만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또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서 또 너무 옛날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겨울에 연탄 나르기, 김장하기, 이게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가정의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이제 한 200포기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 담가 놓고 이제 겨울에 먹을 것 없으니까 그거로 이제 뭐 김치전도 해 먹고 만두도 해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자, 아주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면 이제 겨울에 집을 팔게 된 거예요. 다가오는 겨울이 더 외롭고 무서웠다. 어때요? 겨울의 이미지가 이번에는 두려움의 계절이 되어버렸죠. 상실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이삿짐을 따라 비탈길을 총총히 걸어 비탈길을 걸어갔다라는 점에서 왠지 산동네로 간 것 같은 느낌. 산동네로 이사한 느낌. 두만강 건너는 이사꾼처럼 회색 하늘 속으로 들어가. 그럼 회색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그 산동네 이사간 공간인 것 같아요.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러면 이 이사의 원인이 가난 때문이라는 느낌은 좀 옵니다. 돈이 없어서. 들어가 식솔은 이제 가족이에요. 저녁상에 둘러앉으니.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사 가서 먹는 저녁인 것 같은데 어머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서 벼랑간 앞니가 무너지듯 허전해. 눈돌 곳이 없었다. 낯선 사람들이 축대에 검정 포장을 치고 초롱을 달고 가던 이튿날 목 없는 아침이 달겨들어 영원한 이별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진 어머니시다. 자, 지금 영탄을 썼는데요. 지금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어요. 이사할 때. 그런데 영원한 이별을 했대요. 지금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어머니의 죽음이 느껴지죠.
지금 화자의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 보여요. 설상가상 같지 않습니까? 지금 돈 없어서 이사도 했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가신 뒤에 보니 세월 속에 묻혀있는 형제들 공동의 부엌까지 무너져. 공동의 부엌. 왠지 여기서 이 공동의 부엌은 어머니 같지 않아요?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여기서 낙엽은 형제들 같은데 모일 데가 없어졌다는 건 어머니의 죽음이 갖는 이 가족의 변화인 거죠. 어머니가 계시니까 막 12시간, 13시간 걸려서 명절에 고향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곧 마음의 고향인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는 겨울의 이미지가 화자에게는 두려움이고 또 상실감이고 이런 느낌을 지금 가난으로 인해 집도 잃었고요. 그럼 집을 잃었죠? 어머니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화자에게 이 겨울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침울한 계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것이니 찬바람이 항상 인간과 더불어 있어서 사람이 과일 하나만큼 잊기도 어려워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요. 사람이 사는 건요.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거예요.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낸다는 건 형제자매와 함께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결혼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형제들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게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남의 피부를 안고 지내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라고 이제 화자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겨울바람에 휘몰리는 낙엽들, 우리 형제들이 더 많아진다. 그만큼 고달픈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고달픈 삶을 살아갈 듯한 형제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뭐 그와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더욱더 고달플 것 같은 느낌. 마음의 구심점이 사라진 그 아픔.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이며 찾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요. 겨울 하늘에 푸른 빛을 띤 봄이다. 오, 얘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라는 희망이 좀 있죠. 고난의 잔에 얼음을 녹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선생님처럼 어른이 돼서 술을 한잔 하게 되면 이렇게 뭐 독한 술 같은 거 먹을 때 뭐 고량주나 아니면 양주 같은 거 먹을 때 언더락에다가 얼음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술을 한잔 해요. 그럼 희석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고난의 잔에다가 얼음을 녹이는 건 희석해서 마시는 건 그건 슬픔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자리를 끌고 한치 한치 태양의 둘레를 지구와 같이 굴러가면서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 바로 고난의 삶이겠죠. 겨울과 같은 이 고난의 삶, 상실의 삶을 넘어서는 해질 무렵, 이걸 넘어서는 거죠. 천장에서 왕거미가 내리고 구석에서 귀뚜라미가 어정어정, 여기 또 이제 나오네요. 의태어 기어 나온다. 왕거미, 귀뚜라미. 왠지 역시 이사 온 집이 굉장히 곤충과 함께 사는 것 같은 느낌. 어때? 가난한 삶이겠지. 어느 날 목 없는 아침이 또 왈칵 달려들면 아까 달려들었죠? 여기 있네요. 목 없는 아침이 달려들어요. 이거를 애초에 읽을 때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맥락을 통해 목 없는 아침이 또 달려든대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하고, 그럼 이런 친구들은 누구예요? 얘네들이겠죠? 그럼 이런 친구들에게 눈짓 한번 못한다는 건 내 가난의 삶에 익숙했던 것들과도 눈도 한번 못 마주치고 친구들의 손 한 번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가리라. 이건 여러분 의지라는 느낌은 안 들죠? 죽음의 의지가 아니라 죽음이 찾아올 거라는 비애인 거예요. 이렇게 고달프게 살며 희망을 꿈꾸지만 결국엔 목 없는 아침이 또 달겨들면 난 떠나게 될 것이다. 안타까움이 되게 크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여기서 목 없는 아침이라는 건 목이 없다라는 말에서 주는 그 어떤 뭔가 엽기적인 그런 괴기함? 괴이함?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죽음의 메시지, 죽음의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작품들이 또 나올까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이미지상으로 잡는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하고 복습하는 겁니다. 자, 3번. 겨울이 생명력이 위축되는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나의 말 한마디 못하고 갈라지는 것은, 자, 위축되는 계절에 본다면 갈라진다라는 것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내면의 상실감이 늘어나는 거죠. 아, 이건 너무 좀 심하다, 그죠? 또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따라서 3번이 명확하게 틀렸네요. 겨울 뒤에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주목한다면 나의 얼음을 녹이며 봄을 찾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그렇죠, 희망의 느낌이 좀 드러났었어요. 겨울이 가장 추운 계절임에 주목한다면 눈과 얼음에 덮인 대지의 하루를 넘어서는 것은 괴로운 현실, 그렇죠, 고달픈 삶, 맞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 가봅시다. 기억을 통해 화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 김장을 하는 거.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화자의 상황. 두만강 건너는 이삭군처럼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 지금 이사했잖아요. 다음 디귿. 벼랑간 앞니가 무너진 듯 허전해서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게 된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났습니다. 낙엽들이 모일 데가 없어졌다.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다. 친구들의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화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비정함. 여러분, 이 시를 쓴 목적이 이게 아니겠죠? 겨울날이라고 하는 상실에 대한 아픔을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면서 그걸 대리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시문학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요번 3월에서 뭐 다 똑같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비문학이 예년에 비해서는 한 최근 3년 동안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지문 내용도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내용들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문학에서는 철학 지문이 가장 어려웠고요. 나머지들 뭐 사회 지문이라든가 기술 지문들은 좀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은 문학과 달리 우선 일단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우선 일단 초점이 되어야 되겠죠. 문제풀이 스킬을 독해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몇 가지 문제풀이 스킬을 안다고 해서 독해를 잘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유언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표시가 필수래요. 유언이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대요. 자, 개념 잡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독해 전반부에서는요, 반드시 목적이나 배경이나 주어진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글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는 걸 꼭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토대로 이제 문장 단위로 글을 읽어나가면서 본격적인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는 이해의 근거가 필요해요. 앞부분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게 의사표시래요. 표시행위에는 말이나 글뿐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인 거, 혹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법률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그럼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법률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위,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체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뭐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면 이것은 뭐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그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거예요. 하지만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의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이때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즉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에서 글을 쓴 목적은 법률행위의 해석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걸 우린 대번 알 수 있어요. 그럼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배경이 어떻죠? 요 세 가지죠. 뭐 두 가지네요. 하나는 표의자의 진위가,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죠. 표의자의 의사행위가 이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진위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자, 진위 파악이 불분명한 거예요.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표의자의 진위와 다르게 표시 수령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부터 기준이 나오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문장 단위로 쭉쭉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하는데 유언이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해. 의사표시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률행위 해석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목적인데, 화제인데, 그것은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아무 때가 아니라 이럴 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자, 이럴 땐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우선 첫 번째는 목적과 재반 사정이 기준이 된대요. 그리고 법률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해석의 기준의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관련 유언이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그 법률 행위의 분야가 있겠죠. 뭐 계약의 분야, 유언의 분야, 그 관습이 또 역시 기준이 된대요.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여러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는 게 바로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잖아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관습 중에서도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이 있다면 이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편 법률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번엔 또 임의 규정이 세 번째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뭐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이때는 뭐가 없어야 돼요? 관습이 없을 때. 그렇죠? 그리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의 이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신의 성실 원칙도 자, 다섯 번째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법률행위의 일정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죠.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자, 이번에 해석 방법입니다. 여태까지 기준 나왔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으로 자, 표의자의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겠죠. 왜? 법률행위 해석의 배경은 뭐예요?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혹은 표시 수령자가 다르게 받아들였을 때예요.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것이 불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법률행위 해석에서 중요한 자연적 해석이래요.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재반사정을 종합하여 역시 재반사정을 종합하는 것 기준과 비슷하네요.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이다. 계약의 경우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한다면 표시행위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표의자의 진위대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렇죠. 표의자의 진위대로 가는 것이에요. 자, 이 경우에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말은 다른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건 진위를 중시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표의자의 진위가 법률 행위에 대한 법률 효과 발생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진위와 다르게 나타나는 의사표시는 이 계약관계나 유언에 적용하지 않겠다. 무해하다. 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규범적 해석은 자, 이제 두 번째 해석이에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이번엔 표시행위에 대해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질 수 있다. 누구를? 그렇죠. 왜? 마찬가지죠? 아까 봤던 것처럼 법률행위 해석에 필요한 요건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요거 둘. 그러니까 첫 번째 얘는 자연적 해석이고 얘는 두 번째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석하지 않고 역시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하여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글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늘 하는 거지만 글을 이해한다라는 건
글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고, 글의 목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고,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독서는 문장 자체를 머릿속에 넣고 기억하려는 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문장은 이해하는 범주로 들어가야지 이해의 대상이죠. 기억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자, 단지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죠, 알지 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을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에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럴 때까지 보호하는 건 과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를 경우에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또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의도와 다르게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가게 되면 이건 또 역으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면서 표의자를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에 중요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나타나게 될 땐 취소할 수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즉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죠. 본인이 중대한 과실을 한 걸 가지고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계약을 완전히 180도 뒤바꿔버리고 본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말을 믿고 했던 그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계약이 되니까 계약 파기가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충적 해석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흠결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흠결이 뭔지를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흠결은 뭐래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계약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요즘에 코로나 같은 것도 만약에 기업 간에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거나, 요즘에 뭐 수에즈 운하의 그 선박이 그 좌초되는 바람에 그 운하를 이용했어야 되는 많은 유조선들이 지나다니지 못한대요. 근데 그걸 미리 알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기업과 니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A가 B에게 자두를 판매하기로 해서 B는 이를 수락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가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대상을 앵두나무로 잘못 표기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앵두나무는 표시의 오류죠. 표시행위의 오류가 나타났어요. 자, 이때 기억은 표의자의 진위를 중시하는 거고요. 이때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거죠. 다음 C는 금 100g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100돈을 판매하겠다고 잘못 적었다. 아니 100g의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다가 100돈을 판매하겠다고 잘못했으니 얘는 완전 큰일 났습니다. 지금. C는 완전 이씨 이러고 있겠죠. 자, 이대로 계약을 했어요. 자, 1번 봅시다. 기억의 경우 가의 A가 매매 대상을 자두나무라고 주장하고 B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럼 수용한 거잖아요. 그럼 A의 진위대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게 됐을 땐 아무리 표시행위에 대해서 중시하더라도 이럴 때는 받아들인다고 얘기했고요. 또 자연적 해석에 의한 거니까 자연적 해석은 자두나무라는 진의가 받아들여지게끔 해석을 하는 거였습니다. 기억의 경우 가의 앵두나무라는 문구나 나의 100돈을 판매하겠다라는 C의 말에 얽매이지 않고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렇죠, 이렇게 종합해야 돼요. 진위를 밝혀야 되는 거죠. 진위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기억의 경우니까요. 맞죠? 자, 이번엔 니은의 경우입니다. 규범적 해석이에요. 가의 A와 이 규범적 해석에서는 아무래도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령자, 구매자 이쪽에 조금 더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건 생각해야 됩니다. 가의 A와 나의 C가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입증을 하면 그럼 얘네들은 다 모두 판매자잖아요. 그걸 입증을 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봤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건 잘못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땐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독서 지문에서 가달락을 한번 선생님하고 볼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이 또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 이렇게 두 가지 제재로 나올 땐 항상 두 제재의 공통된 화제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가만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읽는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시작부터 말이 어렵습니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충분한 이유나 근거, 어쩌다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어쩌다가 참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는 우연의 일치. 하지만 우연이 아닌 경우는 뭐가 될까요? 필연이 되겠죠. 따라서 충분한 이유와 근거라는 건 필연적 이유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통적 인식론에서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면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즉 필연적인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안다. 즉 지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지식의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지식의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다. 자, 그럼 이 앞에서는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건 왠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글을 쓴 목적은 게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은 게티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즉 배경, 개념들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의 조건이다 라고 주장한 건 전통적 인식론인 거예요. 이때 정당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나 근거가 되어야지 우연은 안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전통적 인식론 니들이 주장하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지식의 충분한 조건은 아닐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3대 0으로 졌어요.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3대 0으로 졌다는 얘기는 그저께 경기가 있었는데 졌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그럼 이 환호성이 뭐가 돼요? 근거가 되겠네요.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대 0이다. 이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야 이게 뭐야? 그럼 이 환호성은 우연이었잖아. 그지? 그럼 근거가 필연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네?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 아까 분명 필연적인 거여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연화된 거,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필연적인 것만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연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기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그렇죠.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한 건 게티어가 아니에요.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여기 봐요. 전통적 인식론자. 게티어.
그리고 인식론자. 자,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은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연은 아니어야 되죠. 근데 게티어는 우리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연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식론자들은 그렇다면 정당화가 필연이어야 하는데도 우연을 우리가 착각한다면 그 정당화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느냐? 자,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 뭐겠어요? 필연적 근거겠죠. 그 필연적 근거가 인식 주체 안에 있느냐? 아니냐? 내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아,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가령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내 믿음과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을 때 과학적 사실에 대한 내 믿음,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라는 내 믿음, 지구 사진에 대한 내 믿음, 얘네 둘 다 뭐가 돼요? 인식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가 지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간의 관계를 통해, 믿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당화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내재주의의 입장이래요. 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 그렇습니다. 인식 주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들이죠. 인식 주체가 지니고 있는 다른 믿음들. 이때 인식 주체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반면 외재주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어렵습니다.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 가령 내가, 그럼 이제 이게 뭔지를 예를 드네요.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이제 믿음이 있어요. 외재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눈으로 직접 보는 거. 이게 뭐예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이라는 거죠.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사실은 뭐예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명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명제가 있고요. 이 명제에 대해서 내재주의자들은 이미 이 사람이 이 명제에 대해 지니고 있는 믿음들 간의 관계가 이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당화 기준이 되는 거죠. 즉 필연적 기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재주의자들은 여기 어떤 명제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때 본인이 이것에 대한 믿음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이 믿음과 이 명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이 인지 과정의 객관성, 이 사실이 얘한테 뭐 해야 돼요? 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원인이 돼서 이 믿음을 굳히고 따라서 명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16번 한번 가봅시다. 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자, 게티어가 반론을 제기한 건 맞아요. 그죠? 정당성, 참, 믿음은 기존의 전통적 인식론자들이 주장했던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 말은 정당성과 정당한 참인 믿음이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아닌 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얘가 제기하고자 했던 반론의 핵심은 정당성과 참과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건. 이것에 대한 필요의 여부에 관한, 이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요하고 이거 외로 또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그게 정당화의 조건이겠죠.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은근히 이거는 틀릴 수 있었어요. 다음 19번 볼까요? 외제주의자의 입장에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어떤 명제에 대한 인지 과정의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어야 됩니다. 기억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 추론은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인지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한국인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추론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죠? 기억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회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축구 시합에 의한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얘가 분명하게 인지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승진 축하연인데 얘가 필연적인 원인인데 얘는 단순히 우연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우연에 의한 것은 정당화의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고, 못한다 이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제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사실만이 반드시 어떤 정당화의 기준이 되고 그 정당화된 기준을 통한 믿음이 참여되었을 때 우린 그걸 지식이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정당화되지 못한, 즉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했다는 건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에요. 자, 3번. 기억에서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라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므로, 자, 내 믿음, 지금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라는 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라는 객관적 사실? 아니죠. 이거는 객관적 사실은 뭐가 돼야 돼요? 이건 믿음이잖아요. 객관적 사실은 그걸 인지하는 거여야 돼요. 인지. 그러면 골을 넣은 걸 지 눈으로 보든가 했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건 객관적 사실이 아니네요. 기억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여러분 정당화의 기준이 뭐였어요? 외제주의자들은 역시 객관적 인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에 의한 것이지만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할 때 이 사실을 얘가 어떻게 인지했냐라는 거예요. 인지 안 했죠. 그럼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화된 참임 믿음, 역시 마찬가지죠. 정당화된 참임 믿음이 되기 위해서 외제주의자들은 객관적 인지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호성을 들은 건 이건 우연이었잖아요. 우연의 일치였죠. 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가 객관적으로 이미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문인데, 여러분 이 내용도 사실은 뭐 우리가 평소 연습하는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본 친구들 이번 기회에 선생님과 같이 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인 휴대전화는 800대역이나 2100대역 등과 같이 일정 주파수 대역에 분배되어 있다. 이 주파수 대역 중에 일부를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가 할당받아, 뭐 KT나 SK, 휴대전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할당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혼선 없이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다중접속 기술 목적 어디 있죠? 수많은 사용자가 혼선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일단 통신사업자가 특정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일단 목적과 배경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중접속 기술이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로, 여러 사용자가, 이거 밑줄이 잘 안 그어지는 거 좀 여러분 양해를 해주세요. 개념 잡았고요. CDMA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CDMA 방식은 확산 코드를 이용해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여러 송신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에 정보를 송신해도 자신에게 보내온 정보만을 구별한다. 즉, 혼선 없이. 그러면 확산 코드는
혼선을 없도록 만드는 원리가 될 겁니다. 가령 자 그럼 이제 뭐 이 얘기 계속 진행하니까 글을 쓴 목적은 다중접속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중접속 기술의 핵심은 혼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용자가 함께 이용하니까요. 그것은 특정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쓴다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글을 읽으면서 이해의 근거가 되어야겠죠.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산 코드 왜 썼어요?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가정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신하려는 정보와 확산 코드를 결합하기 위해 XOR 연산을 수행한다. XOR 연산은 비교 대상이 같으면 0, 다르면 1로 나타내는 연산이다. 같으면 0, 다르면 1. 맞나요? 네. 자, 1001의 맨 앞에 1을 확산 코드 100의 각자리 수와 XOR 연산을 하면 011로 확산되며 자, 추론해 볼까요? 1001을 1001이라는 확산 코드로 XOR 연산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요 1은 1과 어때요? 같죠? 그럼 같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0을 확산 코드 100의 각 자리수와 XOR 연산을 하면 100으로 확산이 된대요. 얘를 각 자리수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1을 비교하면 0이죠? 1과 0을 비교하면 다르죠? 다르면 1이에요. 또 1과 0을 비교하니까 다르죠? 그럼 1이에요. 그러면 얘는 011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0을 한번 해볼까요? 0은 다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0은 0과 같죠? 같으면 0이죠. 같으니까 0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확산 코드를 통해 재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11, 100을 추론을 통해 이해해 봤습니다. 이런 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 문제로 나올 거예요. 문제로 안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001은 12자리에 011 어쩌고로 확산이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의 숫자를 얘네들로 모두 계산했으니까 4 곱하기 3이 되니까 그러겠죠.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확산 코드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 원래 정보로 하려면 이제 동일한 확산 코드를 써야 되겠죠. 12자리, 그러니까 뭐, 암호하려면 이제 복호할 때 똑같은, 저거, 코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2자리, 이제 복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복원할 때. 12자리를 확산 코드 100과 같은 3자리의 블록으로 구분한다. 하나, 둘, 3개로 구분된대. 그리고 첫 블록에서 Y1, C1, Y2, C2, 요런 식으로 반복한다. 그러면 각 블록의 연산 결과는 111 또는 000이어서 1 또는 0으로 수렴이 되어 원래의 정보 1001을 복원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과 1을 XOR 연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죠? 다르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얘랑 얘를 하면 얘의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Y2랑 C2 다르죠? 그럼 또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또 Y3와 C3 어때요? 다르죠? 그럼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00을 100과 하면 똑같죠? 그럼 얘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또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00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편 2400대역은 특별히 할당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통신사에 의해서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800대역은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들이 2400은 누구나 2400대역으로 통신하는 블루투스. 그러면 아까 휴대전화고 이번에 블루투스야. 자유롭게 통신하면서 자유롭게 통신한대요. 대신 혼선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누구나 할당받아.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혼선을 피하는 건 이 글에서 얘기한 다중접속 기술의 목적이니까요.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까는 CDMA이고요. 이번엔 FHSS 방식입니다. 블루통신을 위해서는 통신하고자 하는 기기들이 페어링이 되어야 돼요. 이건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인데요.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자 하는 기기들 중에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면 검색 신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블루투스 기기들로 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투스를 하고자 하는 기기 중에 하나가 신호를 송신하면 다른 하나가 주변에 있는 애들은 모두 그걸 다 송신하는 거예요. 블루투스 기기들은 항시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있고 검색 신호에 응답한다. 항시요.
그러니까 이미 페어링이 돼서 연결이 돼도 얘는 계속 보내는 거고요. 다른 애들도 계속 받는 거예요. 응답한 기기들 중에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통신을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는 방식인 거예요. 계속 이제 주변에 있으면 내가 이제 뭐 이어폰을 갖고 있고 내 핸드폰과 페어링을 하더라도 얘는 다른 핸드폰들과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항시 신호를 보내고 응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페어링이 되면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겠네요. 기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블루투스 기기들은 주변에서 보내는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검색 신호에 응답한다. 어떻게 해요? 항시. FHSS 방식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통신에서는 2400대였죠? 근데 정확히는 2402. 2400대인데 2500까지는 안 가나 봐요. 79개의 채널을 생성하고, 많이도 한다. 79개의 채널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채널을 선택하는 거예요, 채널. 기기를 선택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때 채널을 선택하는 패턴을 확산 패턴이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 뭐 있었어요? 여기는 확산 코드가 있죠. 그죠? 여기는 확산 패턴이 있대요. 블루투스 기기들은 여러 개의 주파수를 확산 패턴에 따라 초당 1600번 이동하며 통신을 한다. 막 부지런하네.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1000일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 아까 XOR 연산은 어땠어요? 같으면 0, 다르면 1. 각 시행에서 각각의 1000일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의 1000일 레지스터로 이동한다. 이때 1000일 레지스터 4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출력이 되고 비워진 1000일 레지스터 1은 이전 시행의 1000일 레지스터 3과 1000일 레지스터 4의 값을 XOR 연산, 즉 비교해서 같으면 0, 다르면 1로 채운다. 각 1000일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1111이라면 1111이라면 각 시행에 따라 출력된 값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출력되니까 빠져나와. 그럼 넌 나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하겠지. 대신 이 자리가 B지. 그럼 B는 자리는 어떻게 알아? 얘네 둘을 뭐 알아? 이전에 얘랑 얘를 비교해 봤을 때 같지? 그럼 같으면 뭐가 돼? 0. 그럼 잠깐 같으면 0이었나? 맞죠? 같으면 0이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써라? 0을 써라.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또 얘가 빠져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11을 시행에 따라 출력하면 1 빠져나가죠. 그 다음 1 또 빠져나가죠. 그 다음 1 또 빠져나가죠. 그 다음 1 또 빠져나가죠. 그러면 이제 1000일 레지스터 1이 4의 자리에서 출력이 될 땐 0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네. 따라서 선택하려는 채널의 개수를 고려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다중 접속 기술.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CDMA 방식은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맞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할당받죠. 블루투스는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할당을 하지 않고 누구나 쓸 수 있었어요. CDMA 방식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 다른 확산 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니? 서로 다른데. 정답은 4번. 자, 31번 A. 송신하려는 정보가 M자리의 정보일 때 아까 몇 자리였어요? 1001. 4자리죠? N자리 확산 코드 몇 개였어요? 100. 3자리죠? 그럼 당연히 12자리. 맞네요.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해 만들어진 신호를 4자리의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복원하면 16자리가 될 것이고 복원하게 되면 4자리의 블록으로 구분해야 되겠지. 아까는 3자리 확산 코드였으니까 3개의 블록이 나왔고 4자리 확산 코드를 쓰면 4자리 블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수신된 신호를 확산 코드 010으로 복원하려 한다면 자, 그럼 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확산 코드를 쓴 거죠. 아까 100이었잖아요. 그럼 연산 결과는 수렴되지 않겠군. 그렇죠. 수렴이 되면 안 되죠. 확산 코드가 다른데 말이에요. 각 1000일 레지스터의 초기 값이 0110이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출력되는 값은 얘 빠져나가죠. 그 다음 얘죠. 그 다음 얘죠. 그럼 세 번째는 1이어야죠. 에이, 너무 쉬웠다. 정답은 4번. 자, 32번.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입니다.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A. 기기 1과 기기 2는 1600분의 1초마다 채널을 이동하는, 맞아요. 검색 신호를 탐지할 수, 아니, 이렇게 이동해서 탐색하는 거잖아. 잘못됐네. 그럼 야, A는 안 되겠지. A 들어간 건 다 지워버려. 기기 1과 기기 2는 모두 1MHz 단위로 형성된 79개의 채널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패턴. 그렇죠. 이게 확산 패턴이었어요. B 들어가야 돼. C.
얘가 정답의 핵심이 되겠네. D는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기기가 기기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채널을 이동하더라도 페어링된 시간이 다르면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 이게 마지막에 나왔던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일단 3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복습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다음번 모의고사에 이번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나기 위해서 어쨌든 모의고사는 과정입니다. 자신 문제를 찾는 과정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